안녕하세요. 최근한마 이현우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신 회장 출석을 두고 정치권은 이틀 동안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갈등을 피웠습니다. 어떻게든 대기업 오너를 불러내서 망신 주려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국회에는 나가지 않으려는 오너도 많습니다. 꼭 필요할 때 기업인 부르고 또 부르면 당당하게 나가서 할 말 하는 기업인,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방부 국감에서 김정은이 8월 20일, 20일 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중단하고 갑자기 사라졌었다. 이런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주부 3명이 휴대전화로 남한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합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김건식 경남대 정치외교 교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부 처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더 놀라운 게 양강도입니다. 북한 주민이 북한 안에서 서울로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휴대폰을 북한에 들여가 갖고 그 중국 기지국과 이제 좀 소통이 되는 그 일정 구간이 있습니다. 한 10km 정도. 그 국경 지역이죠. 그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서울하고 통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그 중국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무역상들이. 그 사람들도 이제 중국 휴대폰을 많이 소지하고 있죠.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 서울에서 제 휴대폰을 들고 아는 분 있으면 전화해서 신호주로 전화를 해서 신호주 있는 사람에게, 신호주 날씨 어때요? 아이고, 거기 뭐 김정일 동상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실시간 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실시간 통화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는 기자분들, 대북 소식통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보면은 이제 북한의 국경 지역하고 통화해서 환율이 어떤지, 아니면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게 이제 알아내는 그런 정보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놀랍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서 신호주에 계신 분과 통화를 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한적인 건데요.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경제 교역이 늘어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을 오고 가는 상인들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휴대폰이 뭐 일상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휴대폰 쓰지만, 그러니까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이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도 중국과 전화하는 것은 이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휴대폰을 외국화하는 것이 이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 휴대폰을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휴대폰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중국의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가 가능한 그런 기술적인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중국에 전화하면 중국과 국제 통화가 되듯이 그 사람은 중국 전화를 북한에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국제 통화형으로 되는 거죠. 이것이 뭐 안보 차원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의원님.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정찰총국 이런 데서 요원들이 만약에 남한에 간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북한에서 물어보는 거죠. 야, 서울 어떠냐? 청와대 앞에 동양이 어떠냐? 이렇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북한에 숫자적으로 어떤 분들은 100만, 어떤 분들은 뭐 200만이 넘는다, 휴대폰 보유가.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양강도 해산시거든요. 해산시가 어떤가 하면 압록강을 여기 두고 중국으로 가기 가장 편한 길이고, 또 우리가 지금 남북한 관계로 볼 때는 5군단, 2군단, 1군단, 4군단이 북한이 신경을 쓰지만 중국 쪽으로 탈북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데는 해산시 9군단이 김정은이 가장 관심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가져도 올 수도 있지만 중국을 통해서 한국 쪽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한국 쪽으로 정보를 내보내거나 이럴 개연성이 가장 많은 데예요. 그러니까 해산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딴 데 같으면은 뭐 이렇게 강하게 안 할지도 모르는데 해산시는 랜덤 해산시에서 사는 인구가 한 9만 정도 되는데 그냥 랜덤으로 뽑아가 해도 솔직한 소리로 좀 찾아내가 정보가 나간지 어떤지 샘플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처정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저는 굉장히 새로운 사실 알았는데 제가 이 서울에서 북한 신화주에 계신 주민과 바로 통화할 수도 있다. 북한에서 또 우리 서울에 있는
간첩이 있다고 요원이 있으면 바로 전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3명만 처형이 된 겁니까? 뭐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이게 주부 3명이 이제 처형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범복이 시범겜으로 아마 이제 검열 과정에 제기돼서 걸린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주부들이 좀 많이 관여하냐면은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북한은 다 국가에서 직장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좀 활동 영역이 제한이 많이 되고 있죠. 통제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주부들이 이런 데서 좀 더 자유롭고 활동이 용이한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 것 같고, 주부들이 했다면은 뭐 장사 이런 거 했을 거고, 서울과 정기적으로 했다고 이제 혐의를 받고 했으면은 아마 간첩으로 멀려서 이제 처형까지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하고 중국하고 통화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중국 휴대폰을 들여보내서 휴대폰도 이제 그 요금제로 해서 뭐 50불이면 50불 주면은 그 카드를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요금 다 쓸 때까지 쓸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들여보내면은 기술적으로는 그냥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제 통하는 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북의 가족에게 송금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송금의 방식도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건 이제 다반사죠. 송금을 한 다음에 잘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탈북자 가족이 북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쪽에 오신 분들이 뭐 물론 평양이나 이쪽 남지역 쪽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지인들은 다 그 접경 지역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통해서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받았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안부, 엄마 잘 계시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인 게 되는 거죠. 해산시라든가 그 중국 접경 지역 북한 쪽에 뭐 아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애 돌잔치, 뭐 조카 돌잔치 있는 거 막 알려주고, 그러니까 돌잔치. 북한에서 서울로요? 네, 서울에다가 돈을 좀 보내달라. 우리 돌잔치다. 어떤 때는 이제 오자마자 막 가족들 찾으면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연락이 되면 돈을 많이 보내준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자주 전화 통화가 가능하니까 뭐 돌잔치 있다, 그다음 누구 생일이다, 뭐 누구 결혼식 한다 하면서 계속 돈 보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실 돈 잘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좀 못 살게 논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세월이 더 지나면 평양에서 뭐 서울로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라, 뭐 어떠냐, 뭐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근데 뭐 처형하려면 처형하지 왜 이혼을 시키고 처형을 합니까? 그거는 원래 이제 세대주들, 남자들 처형할 때는 부인들을 이제 이혼을 시킵니다, 강제로. 근데 선택권을 주긴 줍니다. 근데 보통은 이혼하죠. 왜냐하면 처형 정도 된다면 이제 반역자, 뭐 반역자의 부인 또는 부인으로 남편. 되니까. 그다음에 자식들도 이제 다 영향을 입고 가족들까지 다 영향을 입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주부들인 경우에는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혼을 시켰는지. 아마 김정일 시대 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적을 더 만들지 말라. 적을 많이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이제 양산이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8천까지 이제 초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북한의 수백만 명이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적.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좀 이제 강제 이혼시키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무슨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뭐 자주 왕래하고 소통하고 바로 여기서 뭐 신어주에 잘 있는지 안부도 묻고 신어주에서 서울로 전화해서 돌잔치 돈 좀 보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점진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게 독일 아닙니까? 그게 독일이다. 그게 독일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유의할 점은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중국 휴대전화를 가지고 북중 접경 지역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꼭 굳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중국에 나왔을 때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헤드폰에 있고 중국에 자주 나오니까 이쪽에서 전부 국제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색다른 무슨 고급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뭐 우리가 높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북중 접경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평양이라든지 건부의 내밀한 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북한 내 은밀한 권력의 동향이라든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뭐 김정은의 동향이라든지 내부 권력 투쟁 같은 건 정확히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이렇게 소통되는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남북 협의 도발, 지뢰 도발 이후 남북 접촉 이후에 북한의 내부 권력 구도가 조금 이상하다, 뭔가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석단에
인민무력부장이 있어야 될 주석단 그 자리에 최룡해가 있었다. 최룡해가 있는 노동당 비서인데 저 자리가 원래 인민무력부장이 박영식이죠. 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인민무력부장 자리에 왜 최룡해가 있느냐? 저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첫째, 제가 볼 때는 최룡해가 지금 중국 갔다 온 게 그렇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거고. 예. 둘째는 최룡해가 사실은 어떤 분은 아니다 하는데 제가 아주 최근 자료를 봐도 최룡해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둘밖에 없는데 예. 누구죠? 황병서. 전번에 황병서. 아니요. 황병서는 부위원장이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현영철이 처형하고 난 뒤에 최룡해 혼자 군사 부위원장 자리 남아 있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저 자리에 앉는 게 하나도 이상하네요. 그런데 왜 인민무력부장은 빠지고? 예. 아니 인민무력부장 빠진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보고대회 때는 예. 예를 들면 8월 24일도 중앙보고대회 할 때에 사실은 정사령관, 해군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못 왔거든요. 그 예. 상황에서 자기 직책 때문에 김정은이가 명령하는 데에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그 자리를 중앙보고대회 이상하지 않다. 참석 안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한 겁니다.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원래- 박영식이는 예, 그 다음날 바로 예, 예. 나타난 거죠. 말씀하시죠. 예. 네. 그 사복 입고 저 자리에 앉기는 원래 정상이 아니죠. 예, 그다음에 예.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건재합니다. 금방 어젠가 그젠가 이제 공연을 김정은하고 같이 봤죠. 예. 과거에 그 사복을 입고 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아, 장성택. 유일했었는데 예. 장성택은 지위가 뭐였냐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국 방문하면서 최룡해가 서게 된 게 이제 당 정치국 위원회 그다음에 노동당 그 비서로 서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는지 예. 아니면은 이번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 확대회의 하면서 그때 이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올랐는지 아마 그 변수 그다음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예. 그 변수 때문에 아마 거기에 앉지 아니 않았을까. 부위원장은 오른 게 아니고 원래 부위원장인데 치지를 않고 그 자리를 지금 지켜. 그거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최룡해가 저기 앉는 걸 좀 물론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말한 것처럼 최룡해는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9월 28일 3차 당대표자 대회 때 김정은을 대장 칭호받으면서 최룡해 같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이미 군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2인자로 제일 잘 나갈 때 정치국 상무위원 하면서 당중앙군사의 부위원장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황병수로 넘어가면서 제 생각에는 부위원장 자리도 옮겨졌을 텐데 최근에 이제 아까 최근에 조직 개편이 있었고 회의 맺고 다시 뽑았다 그러기 때문에 최룡해가 다시 중앙군사위원회에 그냥 남아 있든지 예. 아니면 인민군 대장 칭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역할을 나름대로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있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사복 입고 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장성택이었다. 장성택도 인민군 대장이고 있습니다. 장성택도 국방위 부위원장인 그러면 거예요. 인민군 대장이고. 최룡해가 네. 과거 장성택 전성기만큼은 아니어도 장성택 정도의 지위를 바라보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최룡해가? 넘버 2? 이를테면 그렇죠. 2인자? 그러니까 사복을 입고 황병서 다음에 앉았다는 거는 예. 인민무력부장 대신해서 앉은 게 아니고 자기가 군 쪽에 그 역할을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앉았다는 얘기죠. 예. 장성택만큼의 권력을 차지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분명히 최룡해가 그 노동당 비서, 예. 근로단체 비서의 책임을 넘어서서 군부 쪽까지도 책임을 맡고 자기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들어보면 이번에 한동안 좀 안 보인다고 했던 황병서부터 해서 리영길, 박영식 다 공연장에 김정은 공연장에 되는 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 이번에 도발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일체 과정 또 중국 전선들 참석하는 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최고 1층의 권력 이동이 크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그 휴전선 도발 국면이 진행됐을 때 이영길 총참모장하고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나타나지 한때 안 나타나지 해가지고 불이 여론에서 이게 예, 그렇습니다. 시청된 게 아니라는 여론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송 의원이랑 저랑 그렇지 않다라고 그때 전망을 했었고요. 그게 좀 맞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김정은의 논리 체계상 남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공식 부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예. 협상을 해서 문서에는 유감이라고 쓰고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돌아가자마자 대내용으로 남쪽이 있는 사과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이 그 좀 유감이라고 좀 대준 거지 자기들이 시인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발뺌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물어서 인민무력부장이나 정찰총국장이나 총참모장을 문책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논리죠. 아마 제가 수가 없어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은 김영철이가 2008년 12월 달에 군합발로 들어와서 사실 개성공단을 닫아라 한 첫 사람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냈거든. 뭐 나름대로 북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도 올리고 뭐 조건도 그다음 두 번째로 천안함 사태를 또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냈는데 또 나름대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아이디어도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저는 김영철의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 세계의 언론에 대해서 영어 하는 기자들 다 모아놓고 떠들었는 것이 뭐 김정은이가 볼 때 야 네가 잘못했다 이렇지는 않지만 썩 결과론적으로 보이 뒷말이 많으니까 저는 김영철은 10월 10일 날 어떻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봐야 된다. 지금 당장 튀지는 않지만 조금 좌천시키거나 야 네 말 들을까 요번에 별로 덕을 못 봤어. 너 전략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조금 한번 이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떻게 뭐 도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짓을 하느냐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최근에 권력 동향 그리고 김양건이 좀 중용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특히 남북 관계를 좀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유화적인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 굉장히 돌출행동을 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현재 북한의 스탠스는 이번에 이제 목함질에 물론 거의급 회담을 통해서 이제 대충 넘어갔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전선동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면은 일촉즉발의 사태를 김정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모면하고 거기서 이제 아주 그 큰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제 생각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보다는 그 현영철이랑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자리 변동에 대한 그런 이제 보안 인사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지금 8월 25일 거의급 합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자. 그러니까 경제, 사회문화, 교류까지를 확대해서 이제 꽃을 피우고 통로를 열어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북한은 이번 국면을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남북관계 쪽으로 가져가자. 이게 이제 목표고. 근데 이제 10월 12일 당장 70돌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장거리 로켓, 자기들이 이제 우주 발사체라고 하겠죠. 그걸 지금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그 양쪽을,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큰 재미를 못 봤다, 김정은이 큰 재미를 못 봤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국감장,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가 김정은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잠적을 했었다. 그래서 북한군이 우왕좌왕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감장 들어보시죠. 8월 20일 날 북한의 김정은 뭐 정식 명칭으로 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밤에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를 그리고 사라졌어요. 잠적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8월 20일 날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언론에 나온 것은 27일 날 그 확대회의 한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간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특별한 그 공개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내용을 들어보면 김정은이가 전쟁 상태, 준전쟁 상태를 선포하고는 회의하다가 딱 사라져서 일주일 동안 사라졌다.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럼 뭐 지하벙커에 숨어 있습니까? 지하벙커 아니라 지휘소에서 어떻게 하라. 그다음에 이 남쪽하고 계속 통화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의를 끌고 가라. 이러니까 뭐 사라진 게 아니라 지켜보고 전체를 관망하면서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었고 다만 성군절 행사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좀 모양을 갖춰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다라는 그것이 뭐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라 속을 끓이는 속을 좀 사귀고 있었을 가능성인데 다만 2003년 3월 19일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5월 1일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 동상을 미군들이 쓰러뜨릴 때까지 그때까지 김정일이
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김정일은 그때 정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지하 벙커로 자기를 때릴까. 왜냐하면 우리가 94년도도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평양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자기가 다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컨트롤하고 있었다. 네. 예, 그런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김정은이 우리는 북한이 도발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지하 벙커 많이 파고 이런 부분은 공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준전시 상태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번에는 남북과의 이 긴장 상황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때 김정일 시대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실제적인 공격 가능성을 얘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하 벙커도 가고 김정일의 공개 활동은 그 긴장이 수그러질 때까지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동선이 절대 공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남북 간의 휴전선에서 긴장 상황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됐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준정시 상태에 이번에 휴전선 긴장 국면을 상당히 그 실감나게 굉장히 긴장해서 봤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숨었지만 할 건 다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20날 통첩시한 48시간 해놓고 22일 날 또 회담 보내놓고 회담이 43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다 뒤에서 전화로 다 제가 하고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지휘력과 장악력은 있는데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준정시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사령관으로서 자기의 행방, 자기의 동선은 최대한 비공개로 비밀에 붙인 거죠. 이제 이런 약간 논란이 있었던 분석들이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실제로 전방에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었다. 이영기를 분대장이 있는데 이영기를 또 보냈다. 뭐 그런 얘기 또 뭐 도발한 2군단 포병 뺀다고 난리치고 하여튼 북한군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프로세스를 쭉 밟아가는 게 아니었다.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런 분석.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런 분석을 합니다. 감히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전면전을 안 하고 전쟁을 생각지 않은 대로 확전 안 시키기 위해서 야전 사령관을 딱 내보내면서 바로 평양에 있는 정치국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확전이 안 되도록 컨트롤해라. 아니 야전관이 전쟁을 하지 왜 정치국에 있는 사람들을 왜 내보냈냐고. 참모장 불러서. 이게 쓸데없는 대가 괜히 이거 전쟁으로 확대되면 안 돼. 이거 하려고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나가도 이거 절대 전쟁 안 납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이게 한국에서 보면 뭐 우왕좌왕 아닙니다. 자기 시나리오대로 5군단, 4군단, 1군단, 2군단 다 깔아놓고 야전군들은 그냥 이때까지 62년부터 50년 동안 연습한 거가 그 막사대기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을 꺼주려고 이 사람들을 정치국에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김정은이 이제 그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전쟁 물자를 점검해 봤더니 뭔가 좀 부실했다. 이런 부분은 많이 평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 아마 기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후방물, 뭡니까? 전시, 식량 뭐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기름도 제대로 없었을 거고 다 뽑았으죠 평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기계와 수단들이 이제 녹슬었거나 아니면은 보관 상태 뭐 전투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도 3차 핵실험 이후에 긴장 고조가 굉장히 됐었잖아요 한반도에. 그때도 아마 김정은이가 그걸 세게 밀어붙였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막 집권한 최고 통치자인데 젊은 사람이고 군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국가인데 그 노예하고 말 잘 안 듣는 군부의 어떤 엘리트들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거든요. 고조시켜서 실전처럼 시대에 보면 분명히 허점들이 나오고 결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호통을 치고 조지고 이러면 그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조진다. 죄송합니다. 혼내고. 혼내면 이제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게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실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이 정치위원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평양에서 정치인을 보내는 건 정치위원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도 준정시 상태에 맞는 메커니즘대로 간 겁니다. 공기부양정, 잠수함, 그다음에 포병 전력 확대하고 이것은 자기들 매뉴얼대로 해보긴 해본 거예요. 그러나 곳곳 허점들은 좀 드러나겠죠. 그것들을 아마 정비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는 10월 10일 날 70주년 행사장을 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당 대표 시절에 남동생이 등남을 했다고 하는 쪽지가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좀
저도 이제 국회의원 몇 년 해봤는데요. 여야 간에 굉장히 고성으로 막 싸우거든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아니. 말 전하지도 못합니까? 참 부적절하시네. 예, 조카를 보물 1호라고 꼽은 사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조카 역시 고모가 큰 고모가 보고 싶다, 울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사생활 관리가 철저한 박 대통령. 이유가 뭘까요? 예상원 변호사, 장성욱 건국대 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만 씨 관련해서 얘기가 쭉 나왔는데 오늘 법조인이시니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인으로 출두할 사람에게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전화를 해서 진술 잘못하면 위증에 연루될 수 있다. 이 말이 협박입니까? 아니면 조언입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부터 나왔던 내용인데요. 검찰이 지금 박지만 씨에게 연락을 해서 진술 잘못하면 위증에 연루될 수 있다고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협박이라고 하면 좀 국가기관의 검찰에서 좀 심하니까 압박이라고 봐야죠. 압박이요? 예. 조언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저 말은 결국은 그 박지만 씨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말 아닙니까? 그런 전제가 없으면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검찰이 이런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나가서 말을 한 건 들어보고 정말 거짓말이면 위증으로 그때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미리 전화 걸어가지고 말을 잘못했을 경우 우리가 위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거는 증인으로 나갈 사람의 마음에 압박을 주는 거죠. 우리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재벌 총수들 보지만 나중에 제가 있고 없고 간에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큰 불이익 아닙니까? 박지만 씨도 지금 재벌 총수 못지않게 전 국민의 이목을 받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대통령 동생이 위증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거 그 자체로 나중에 위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걸 검찰도 잘 알고 박지만 씨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박지만 씨도 검찰의 이런 전화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거죠. 만일에 저게 지금 제가 이제 재판해 보면은 우리 피고인 측이 이제 증인하고 좀 잘 알아가지고 미리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일 증인 나가니까 좀 제대로 말해달라. 이걸 증인이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하면요. 검찰하고 재판장이 화를 엄청나게 냅니다. 증거인멸 시도했냐고. 근데 재판장이 과연 검사한테 저 말 한 게 지금 드러났을 때 증거인멸 시도하냐고 말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걸 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지난번에 불출석 한번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아마 제출을 했나 봅니다. 그랬을 때 검찰에서 조사할 때랑 불출석 사유서랑 내용이 틀리니까 이 검찰에서 아마 이것을 해당 담당 변호사한테 이거에 대해서 틀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틀리냐 그런 것을 물었는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각도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협박처럼 들리는데 대통령 동생인데 검찰이 협박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니 그 말씀 들어보면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 워낙 자기 관리, 친인척 관리가 철저하니까 내 동생이라고 봐주지 말고 법대로 해라. 더 엄격하게 해라. 더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좀 서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만 회장이? 네, 그렇죠. 협박일 수도 있고 압박일 수도 있고 조언일 수도 있고 그거는 역사적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왜 그랬겠는가?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일 수도 있고 혹은 박지만 씨에 대한 과잉 보호일 수도 있고요.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당장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을 움직여서 대통령 동생을 협박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이 누구냐? 숨은 권력이 사실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이런 정치적 논란, 인사 개입 논란의 제2차 라운드를 또 시작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적절치 못한 게 아닌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참나 별 잘못도 없는데 대통령 동생이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홍천 씨 찾아가서 좀 약간 누나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걸 좀 털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조카가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큰 고모 보고 싶다고 한다. 왜 큰 고모를 만날 수 없나요? 울먹일 때마다 마음이 짠하다. 저 말의 배경에는 난 잘못이 없는데 큰 누나가 나를 너무 멀리한다. 그런데 서운함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박지만 씨 아들 조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전혀 못 오게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아마 박지만 씨는 아무리 이게 권력의 어떤 무정함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혈육 간의 전까지 끊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좀 마음에 품고 있던 걸 표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영부인께서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아주 즐거웠던 일들이 딸네 집에 몰래 나가서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가 가장 좋았다는 추억담을 얘기한 적이 있듯이 대통령은 물론 뭐 청와대를 임의적으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런 조카들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노는 모습 그것을 언론에 비춰줘도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실제로 박 대통령께서도 조카를 그러면 매우 사랑한다 이런 증언들이 많은데요. 이정현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조카에 대한 애정이 강한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인으로서 공식 석상에서 약간 흐트러진 모습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당 대표 시절에 남동생이 등남을 했다고 하는 쪽지가 아침 최고위원 회의할 때 들어갔습니다. 박지만 씨가 아들 낳았다. 그 소식이 최고위원회 때.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표정을 봤는데요.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좀 일찍 마치고 거의 100m 달리기 식으로 자기 차로 달려가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렇게 애정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과도하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 정도로 애정이 있다 그러면 좀 만나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저게 이제 2005년 10월 10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일 겁니다. 근데 이제 박지만 씨한테 이제 아들이 4명이 있죠. 첫째 아들이 11살이고 둘째 아들이 2살이고 얼마 전에 또 쌍둥이가 태어났고요. 이 쌍둥이라든가 뭐 축하란을 보내지도 않고 축하 전문을 보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은 보물이라고 해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본 적도 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 교제를 가진 적도 있지만 뭐 나머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나본 적도 없다.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청와대 이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이제 박지만 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두 양측 다 큰 고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카들만이라도 청와대 가서 같이 뭐 어울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보면 우리 정치사,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어떤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그게 너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 만난다고 과연 그게 깨끗해지느냐. 그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오픈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국민들이 모든 걸 투명하게 알 때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을 둘러싼 어떤 잡음이 없어진다 저는. 그래서 조카 만나는데 누가 뭐 청탁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좀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조카들을 한번 만나서 어루만져 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따뜻한 대통령께서 바뀌실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라서 결국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과거 어릴 때 뛰어놀던 모습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까? 고위공직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분들 공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못 만나고 저 대통령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뭐 걸령 뭐지만 이렇게 저 시절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나름대로 애쓰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뭐 일종의 권면 상황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임기 내에서는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난해 12월 7일에도 집만부부 청와대 얼씬 못하게 한다라고 엄포를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2일에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간질에 말려들어서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게 이제 박지만 부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뭐 언론에서는 해석을 했었죠. 이 정도로 엄격하게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임기 내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역대 정권에서 친인척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정권 실패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할수록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사실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께서 국감 정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셨습니다. 일테면 불렀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보통은 이제 뭔가 따질 수 있는 질책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이 두 분은 좀 친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당시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성남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웃었어요. 시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뭐가 기가 막힌데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책임은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유족들 설득해서 57시간 만에 유족 전원과 합의시켰습니다. 저는 행동으로 책임졌습니다. 예, 뒷부분은 환풍구,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때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께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부른 이유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에 대해서 뭐 질타를 할 수 있는 이를테면 멍석을 펴주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네, 뭐 쟁점 두 가지인데요. 예. 뭐 하나는 이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이라는 거를 이제 중앙정부로 일원화시킨다는 게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아예 성명까지 내면서 좀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격으로 이재명 시장이 가서 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느냐?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거 제기하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상복지 관련해 가지고 성남시에서 이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걸 추진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왜 안 해주느냐? 기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이제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일종의 패키지입니다. 산후조리원 말고도 무상교복이 있고요. 교복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 예. 청년배당이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일정한 돈을 일하지 않아도 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추진하는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지겠다라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 계속 벌받았죠. 뭐 그 부분도 뭐 참 논란이 많은 제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 성남시장께서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주목받으신 것보다는 많은 논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SNS, 트위터, 특히 트위터를 아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면서 트위터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건배사 행정자치부 정정숙 장관 건배사 사건 때문에 지금 정회가 돼 있어서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 나오고 있는 북에서 먼저 포격 주민들은 왜 못 들었을까? 이건 전문가들 들어보니까 연천군 주민들은 당연히 못 듣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저쪽에서 북한이 먼저 포격 저 물음표는 어떻게 나만의 오해, 나만의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초를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중에 보면 종북 빨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참 북한과 손잡고 돈까지 줘가며 총격 도발을 요청해서 충돌 위기를 조장한 행위 이회창 총풍 사건을 겨냥했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손잡고 북한에게 남한 쪽으로 총 좀 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회창 씨 때 뭐 총풍 사건이라고 그때 한참 대선을 앞두고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 말을 한 거 지금 한 거는 결국은 지금 이번에 그 북한의 포격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그럼 우리가 뭐 북한 그러니까 뭐 발목지뢰를 뭐 복함지를 설치해달라고. 뭐 이재명 시장은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아니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의혹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지금 그 선출직 그 공무원들 그러니까 시장 뭐 이런 군수 이런 분들이 사실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요. 이분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 임명직일 때. 전혀 안 하던 행태를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어떤 공무원의 말 한마디는 민간인이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달리 가중치를 두고 듣거든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장께서 어떤 할 말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좀 자제를 해야죠. 공무원이니까. 그리고 본인의 말이 이 많은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자각해가지고 그 말이라는 게 사실 뭐 여기서 얼마든지 하면 속 시원하고 좋죠. 그렇지만 그 말이 끼칠 영향을 생각해서 말을 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뭐 우리 그 저기 앵커께서도 그 김건태 교수님한테 어떤 김 교수님 그 말의 실수에 대해 지적해 주시던데 그런 식으로 말이라는 게 한번 나가면 이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비록 하시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일 때도 유서 같지가 않다. 자살이 아니다. 그럼 남이 죽였다. 타살 의혹을 사실상 제기한 것과 비슷해. 유서 같지가 않다. 왜 자살하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끊임없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모론이라든가 의혹을 계속 제기를 많이 하죠. 세월호도 뭐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뭐 이런 맞죠. 그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종북이라든가 이데올로기 논란에 떠나서 사실이나 과학 통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실, 과학, 통계에 입각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좀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이런 비판이 먼저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종북이 아니고 종괴다. 뭐 괴담을 따라간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성남시장 같은 분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저는 국회의원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뭐 멘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멘트로 가졌다고 특히 노이즈 마케팅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왜곡할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우리 변호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누가 얘기를 하든지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부분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되는데 그 뭐든 정치적인 사안이고 또 한편은 또 정치적 견해의 표방이다. 이에 대해서 그냥 그 문제를 삼지 않았을 뿐이지. 만일에 문제를 다 삼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야권에서 좀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재신임론 관련해서 저희가 호남 민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개혁의 간 포인트가 호남 물갈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문재인 재신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범태 광주 부패방지 시민센터 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본부장님.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 재신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호남 민심, 호남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의외의 카드지요. 의외의 카드다. 예. 뭐 호남의 많은 그 야권을 지지했던 분들은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만이 어찌 보면 정권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의외 카드로서 이것은 어찌 보면 당과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협박 수준의 협박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당의 지도자가 선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사실상 그 정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찌 보면 그날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나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그 회동한 것 등 일종의 비주류의 당대표 사퇴에 대한 그 반격의 의미가 큰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중앙위에서는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문 대표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재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은 두 가지 다 어찌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고 하면 중앙위 통과 여부와 그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실임 여부인데 결국은 중앙위에서 통과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위가 사실상 문재인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논란은 있겠지만 그 중앙위 통과가 확실함에도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선 당을 장악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의 장악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남, 전남, 광주, 호남 민심 어떻게 해야 혹시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도 호남 민심이 야당에게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게 관건인데요. 여전히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의 행보 진정성 문제입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행보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두는 이유가 적어도 이 재신임 카드도 결국은 비주류의 한쪽 날개를 깎아버린 그런 의도. 단지 비주류가 당신의 그 사퇴 요구가 결국은 자신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보는 그런 편협한 시각 때문에 그런 카드를 내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은 전체 민심을 보지 않고 그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비주류에게 너희들이 당신들이 당을 떠나려면 떠나든지 아니면 혁신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해라. 이런 압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본부장님 의견이 호남 민심을 전부 대표하는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겠지만 호남의 민심이 썩
문재인 대표 이번에 카드, 재신임 카드에 호의적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뭐 재신임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가 좀 어려운 게요. 뭐 이게 뭐 본인이 유리한 판을 이미 짜놓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재신임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나 당원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내의 이런 분란들, 당내도 통합이 안 되는데 다음에 대통령 도전하실 거 아닙니까?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 통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국민의 분열은 과연 묶어낼 수 있겠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오늘 혁신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을 왜 지목했는지 어떤 의도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한석이 아쉬울 내년 총선 세종시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누를 후보가 총리님 말고 어느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아쉬움과 해안이 있겠지만 총리님의 한석보다도 우리 당의 열석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제일 큰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해묵은 계파 싸움, 친논이 비논이 하는 계파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첫 출발은 총리님의 결단입니다. 저기서 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저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함의가 많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하네 마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문재인 대표 뒤에는 친노가 있고 친노의 제일 큰 어른은 이해찬 전 총리 당신이다. 이해찬 총리께서 백의종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문 대표를 넘어선 뒤에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들을 지금 감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런 끝없는 분란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 개파라는 것이고. 개파다.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당내 갈등이 분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분당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문재인 대표가 계속 회피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분란의 소지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뭐 당이 쪼개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론가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친노라는 계파를 인정하고 계파의 폐해라기보다는 계파가 어떻게 백의종을 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계파 청산하는 것이 당원들의 대다수 당원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재신임 카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감동이 없는 정치적 카드를 던진 겁니다. 정말로 어떤 배수의 진을 친다면 대표직을 던졌어야죠. 자, 그러면 16일 날 이것이 통과되고 여론조사에서 통과된다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탈당파가 훨씬 더 일찍 행동을 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릴 것이고 그러면 호남신당이 나옴으로써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이 경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새정치연합이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혁신위원이 통과돼서 20%의 아까 이해찬 전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20% 정도 다선 의원들을 지금 공천 탈락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그분들은 이미 밖에서 꿈틀대고 있는 신당으로 가면 수도권이나 서울 경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한테 과연 이길 수가 있겠냐.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총선에서 지면 문재인 대표는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보면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던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최인호 혁신위원이 이해찬 전 총리의 용퇴를 촉구한 것에 놓고 일부 네티즌들은 친노의 몸통을 겨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한길 의원 전 대표께서는 굉장히 소설가 출신 아니십니까? 굉장히 함의가 많은 표현을 했습니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사퇴 선언을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날 어제죠. 그 혁신안을 발표하는데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천정배 의원을 만나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당내 막 사태가 막 계속적으로 급박한 사태 생기니까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사퇴를 선언했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새정치연합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다. 감동과 사퇴. 이게 감동을 주지. 지금 무슨 중앙이 통과 거의 확실시되는 중앙이 통과를 재신임의 조건으로 삼는 거 이 자체가 결국은 뻔한 걸 갖다가 재신임의 요건을 삼으로써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결국 그거 하려고 그거 하느냐. 이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같은 효과가 혹시 동정심이 유발돼서 당내 분란도 막고 그런 것도 어떤 상상력의 일종으로 이것을 기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망 때문에 기교가 나오고 기교 때문에 다시 절망한다. 예, 김한길 의원께서 소설가 출신답게 굉장히 함의를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기교와 절망이 무엇인지는 시청자 여러분 상상에 맡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남몰래 입관실을 찾았던 아들, 아버지의 관을 쓰다듬으면서 끝내 눈물을 흘렸던 CJ 이해전 회장이 잠시나마 실형을 모면했습니다. 대부분이 오늘 일부 유죄 혐의를 파기환송하면서 이재현 회장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 배병유 월간풍을 대표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계속해서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표현이 실형을 제가 면했다고 했는데 실형 면한 건 아닙니다. 면한 건 아니죠. 다시 이제 고법에서 판단을 받는데 뭐 부장판사 출신이시니까 대법 가서 저기 나오고 있는데 유죄 부분 일부 유죄 부분이 이 유죄 부분이 무죄라는 건 아니고 파기환송이 됐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유죄 부분 파기라 그러면 꼭 고등법원에서 무죄라 하라 예.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파기 전 고등법원 거기서 유죄로 지금 배임 부분 유죄로 판단한 게 예. 결국은 이게 그 중에서 이게 배임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다시 내려가서 예. 과연 그게 얼마나 손해를 끼쳤고 예. 그다음 어디서 재원 돈을 가져왔고 이런 부분을 명백히 밝혀서 예. 다시 유죄로 그대로 그 파기 전에 그 고등법원 한 거고 같이 판결 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입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예. 그렇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에 고등법원 다시 재판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대로 그 문제 있는 부분은 무죄가 잘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찌됐건 결국 어쨌든 최악의 상황 바로 형이 확정돼서 실형 확정되는 것은 일단은 피했네요. CJ에서. 그러면 제일 뭐 CJ나 이재현 회장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고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뭐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해서 풀려나는 시나리오를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이재현 회장 죄목이 공소가 크게 3개 아닙니까? 횡령, 탈세 그리고 배임인데 예. 지금 배임에 대해서 대법원이 보낸 겁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재현 회장이 일본에서 빌딩 2개를 샀는데 예. 거기에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연대 보증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CJ 법인으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과연 얼마를 배임죄를 저질렀는지 배임가액도 안 나오고 이것이 과연 특가법이냐, 특정 경제법 가중처벌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라 했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경우에 김승효 회장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배임의 부분에 있어서 갔다 오면 실은 어차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CJ 측도 이걸 좀 염두에 두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가장 CJ 이재현 회장 입장에 최악의 상황은 막았고 고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전의 입장에서 아버지 임종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 또 너무 신장 이식 수술 이후에 몸이 매우 아프고 위독하고 이런 상황들 국민적인 동정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혹시 대법원 판사들한테 영향을 줍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배임죄 부분에 관해서 예.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이나 국민 감정 상관 안 했다? 대법원은 예.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대법원은 형을 정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형을 정하는 건 사실심, 고등법원 또 1심이 정하기 때문에 고등법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새로 해가지고 일부 무죄되는 부분이 있으면 쳐내고 그럼 나머지 범죄 사실만 가지고 형을 정할 때는 분명히 약해질 수 있는 거는 알지만 대법원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양형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법적인 논리로만 판단을 했다. 어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짜 몸도 아프고 아버지 관 쓰다듬고 이런 그때 가셨지 않습니까? 네, 다녀왔죠. 예. 대법원의 그 파기 환송 그 배경을 보면 우리 것처럼 이제 상식으로 해석하면은 아무래도 감형으로 판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배임 문제인데 배임의 300몇 억이죠. 그거를 특가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적용하기는 무리다. 일반 형법으로 봐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형량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CJ그룹에서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친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본인이 중병을 앓고 있고 이런 것이 뭐 감안되는 것은 판사가 어느 정도 감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적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적 요인은 아니지만은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 대단히 이기기 어려운 중병을 앓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고법에서 예. 고법에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시비는 크게 일어나지. 근데 참 판사님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참 법도 상식인데 통상적으로 고법 돌아왔을 때 만약에 이제 뭐 이 부분이 어떤 뭐 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요즘에도 뭐 그 회사가 분란을 일으키고 계속 싸우고 사고치고 뭐 이런 경우하고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아프고 안타깝고 그리고 뭐 기업 형제간의 화해도 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되고 이러면 판사도 인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예. 그 양형에 있어서 조건이 피해자와 합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피고인 자신의 어떤 범죄에 대한 태도가 변했냐 안 변했냐 그걸 가장 많이 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재현 회장의 재벌에 대해서 재벌 봐주기 아니냐 대법원 판결이. 그런데 예. 제가 판례를 갖다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업무상 배임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임 부분 있죠. 예. 요런 그 배임죄의 이득액 그리고 손해가 누구한테 끼쳤느냐 이런 걸로 파기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걸 이재현 회장의 특별히 재벌 봐주기로 파기됐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정 예. 이거는 판사가 분명히 그거는 판사가 봐주려고 감안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예. 재판부가 있죠. 나쁜 사람을 엄벌한 것도 재판의 임무지만은 예. 그 처벌을 갖다가 적정히 받아야 될 사람을 더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재판의 큰 임무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판결을 내리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형법상 배임죄에 관해서 경제계에서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배임죄 이게 기준이 대단히 애매하다는 게 그래서 예. 재판부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배임죄의 이거 애매한 기준 때문에 해석상에 해서 크게 됐다가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경제계에서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형법 개정안이 그래서 대표 발의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경영 판단 원칙을 좀 적용하겠다는 그 기본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번 이명희 회장 상 당시에 CJ그룹과 삼성그룹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모습이 이제 사촌간이죠. 예, 사촌간이죠. 예, 지금 이재환, 예,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 이부진, 예, 호텔 신라 사장님께 이렇게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저런 부분도 저런 재계 화해 이런 부분도 판사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저게 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환 지금 대표이사가 이부진 회장에 대해서 따뜻한 모습 사장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게 나쁘게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나쁘게는 작용하지 않을 거다. 예, 좋게 작용하는 저는 왜냐하면 저게 범죄 사실과 연관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피해자도 아니고 이재환 그쪽이 이부진 사장 쪽이. 예. 근데 아마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11월에 가서 하지만 사회 여론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2012년처럼 매일 CJ그룹, 삼성그룹 싸웠다 이런 와중에서 집행유예 나오는 거와 이제 다시 삼성가가 화합을 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뛴다라고 했을 때 집행유예가 11월에 나왔을 때는 아마 그 사회 이 여론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기업 청소에 대해서 엄벌주의가 조금 약해진 거 아니냐. 과거에 한동안은 전부 다 엄벌에 차다가 조금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저는 엄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게요. 엄벌은 모순이다. 예, 왜냐하면 적정한 형을 선고하는 게 법원의 임무지. 재벌이라고 해서 엄벌해야 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반인이 하면은 그냥 보통으로 처벌하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서 이제 쓰기 좋은 말로 엄벌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거는 저는 우리 사법 체계상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법 체계상 맞지 않다. 적정한 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더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벌 걸리고 사회에 힘 있는 사람이 걸리면 엄벌해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거 엄벌하는 건 그건 맞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경제민주화 논리가 나오기 이전에는 재벌 유전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재벌 청구도 4년형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하는데 오히려 그 뒤에는 유전 중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계에서 볼 때는. 경제계에서는 다른 사회나 정치계에 비해서 재벌들에 대한 심판이 오히려 유전 중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봐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판례를 쭉 보세요. 다는 우리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 현재 동양 현재인 같은 경우에도 10몇 년을 7년을 한 것도 그냥 봐준 게 아니에요. 횡령죄의 그 기준을 해석하고 보니까 피해 규모가 완전히 산술적으로 달라. 그리고 감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배임이라는 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죠. 그렇죠. 예, 배임이라는 게 우리가 가끔 옛날에 성공한 그 쿠데타는 혁명이고 안 그러면 역적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배임이라는 게 대부분의 배임이 특히 재벌에서는 자기가 어떤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좀 힘드니까 B 기업에 돈을 빼가지고 그걸 갖다 위기를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던 A 기업이 살아나면 이거는 참 잘한 경영이고 그런데 둘 다 부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배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아까 우리 배 대표님은 경영 판단을 너무 법의 잣대로 들이대 버리니까 이게 그 배임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활성화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업의 활성화보다는 기업을 규제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규제 완화 그러시는데 이게 행정부 쪽의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법관들의 규제 완화 그것도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재용 회장 말고 또 한 분의 화제 재벌 총수가 있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인데요. 신동빈 회장 그저께 있었던 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킬까 말까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인데요.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국회를 배반하고 정무위를 여기서 여당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당 의원들 왜 가만히 있어? 이거 가만히 듣고 있어 이런 소리를. 정의하세요. 정의하세요, 위원장님. 야당 의원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정의하세요. 아니 정무위원회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의하세요. 위원장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내가 언제 나만 있다 그래서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은 다 채택하고 말이야. 자 정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좋아하는 야! 예, 저렇게 싸웠던 이유가 17일 날 야당 쪽에서 17일 날 오늘 17일 날 신동빈 회장을 출석시키자고 여당 쪽에서는 뭐 한국말로 잘 못하는데 시간을 두고 와서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 17일로 사실상 결정이 났고요. 근데 오늘 오전 내내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치열한 공방 중에서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적절한 비유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적 의혹과 지탄을 받고 있는 재벌기업 책임자를 불러서 그 내막과 재벌 구조 개혁에 대한 참고를 해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근데 상법의 무슨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그걸 왜 꼭 개혁 총수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증인으로 서영수, 유영철, 오원춘을 부르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예, 오늘은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이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증인으로 꼭 유영철, 오원춘을 불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비유에 대해서? 아주 기발해서 저도 아주 감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하고 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 지금 재벌 회장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그 재벌 개혁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 문제보다도 재벌 개혁에 대한 어떤 이번에 신동빈 회장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의식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의 말이 일부는 좀 의미가 있고 일부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의 순서 차이라고 보는데요. 만에 하나 신동빈 회장 불러오면은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는 꼭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우리 구조의 지배구조법. 그런데 지배구조법을 개정하는 개정회의에 이재용 부회장 부르고 신동빈 회장 부르고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순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롯데 사태 전개 방향을 보면 국회 국감에서 어느 국감이든지 한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7개 상임위원회인가 8개에서 막 경쟁적으로 했다가 지금 정무위에서 저거 했는데 부르면 뭘로 불러야 되느냐.
신동빈 회장 체제가 롯데의 새로운 각오를 발표했어요. 예.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부정확하게 지배하는 이 체제를 바꿔가지고 경영과 가족은 분리하겠다 하는 것이 새로운 각오를 발표를 했는데 새로운 각오를 묻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그런 국정감사 경위이 돼야 되지. 뭐 지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망신시키고 이런 정의로 채택해서는 안 돼. 대표님 말씀대로 뭐 재벌 총수를 망신주기식으로 부르는 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뭐 와서 딱 얘기하면 안 됩니까? 굳이 그렇게 국회에 나오는 걸 벌벌 떨어야 됩니까? 안 제가 바람이 그겁니다. 롯데그룹이 정말 홍보팀에서나 뭐 아마 신동빈 회장 뭐 친위대 근위대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회장님 나가십시오. 나가가지고 딱 시나리오 준 다음에요. 롯데는 한국 회사입니다. 이 지배회사 있는 구조는 이러합니다. 이거 다 보십시오. 투명합니다. 이래서 우린 더 한국 경제를 위해 뜁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것도 정면 승부하는 것도 하나의 보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까 계속 막 숨기니까. 정책래 의원이 이재명 시장 부르듯이 자기 할 말을 하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그런 기회로 갖는 것도 하나의 전공법도 대책이 되죠. 뭐 롯데가 한국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방증을 갖고 가자는 거죠. 신동빈 회장이. 국감이 그런 식으로 순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된 국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 모르면 그 경영 구조 개선 잘하고 순환 출자 80% 잘한다면서요. 그렇게 하시겠으면 이렇게 묻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묻잖아요. 가족 경영하고 뭐하고 이거에서 과거서부터 그 롯데 사태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를 뒤엎어서 야단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나가기가 대단히 두려운 거죠. 국감이 정상적으로 지금 정책 국감을 해왔다면 정의로 출석하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가서 야단 좀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주주나 이해관계자한테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내부에 종업원들한테도 엄청난 부의 작용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 신용관계, 대외관계, 기업 이미지 관계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국감장에서 뭐 시원하게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 신용이 나빠집니까? 아유, 정책당 국회가 가서 야단맞는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리스크 아닙니까? 그래 신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동빈 회장을 불러서 재벌 개혁을 따질 게 아니고 그 롯데가 과연 그 버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따지고 왜 상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렇게 따져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동빈 회장의 롯데가 과연 한국 기업이냐 그리고 한국인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런 걸 따지면 되는데 재벌 계약이라는 건 진짜 아까 김진태 의원 말대로 상법상의 문제거든요. 그냥 뭐 그 순환 출자 그 고리 끊고 이 때문에 그런 걸 재벌 회장 불러놓고 물어봤자 뭐 무슨 대답하겠습니까? 앞으로 끊겠습니다.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 지뢰도발 사태 때 저녁 연기했던 장면들을 롯데가 특별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감을 앞둔 좀 약간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말들 의심의 시선이 없이 진정성 인정받는 그런 좀 서로가 투명한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쾌도나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